2026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지역사회복지론 제7장 지역사회복지 실천가의 역할과 기술을 다룹니다. 7장은 절도 2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의 절은 역할, 두 번째의 절은 실천 기술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 문제가 전혀 다르게 구분되어 출제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지문에서 예를 들어 실천가의 역할이 중개자라고 한다면 그때의 실천 기술은 연계 기술이 되겠지요. 실천가의 역할이 옹호자라고 한다면 그때 실천 기술은 옹호 기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7장의 내용은 우리가 앞서 봤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과 연결지어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로스만 모델의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는 주로 어떤 역할, 어떤 실천 기술이 중요할 것이며 사회행동 모델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옹호 등의 역할이 중요하겠지요. 이제는 특정 챕터에서만 문제를 출제하지 않고 출제위원들께서 여러 챕터를 넘나들면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자, 따라서 하나의 장만 따로, 첫 글자만 따로 떼서 외우는 이런 식의 학습 방법은 실제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힘들다라는 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 감 잡았다라는 공감 수험서는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첫 글자만 따서 그냥 맥락 없이 공부하는 학습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이 두고두고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식의 지식이 되도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수험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132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7년간에 출제된 영역과 출제된 분포를 보시면 뚜둥 깜짝 놀라시죠.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역사회복지론이 2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보시다시피 18회, 19회 같은 경우는 무려 5문제가, 즉 전체의 5분의 1이 7장에서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못해도 2문제, 대개 4문제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역사회 수준에서 이론만으로 뭔가 문제를 푸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실제로 내가 사회복지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때 나는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실천 기술 중에 어떤 기술을 먼저 활용하면 좋을까를 실무적인 감각을 익히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 134페이지부터 보시면 지역사회복지 실천가의 역할을 3가지 모델로 구분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필을 한 이유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복지론 제5장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과 연결 지어서 역할과 기술을 공부해 두면 머릿속에 오래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 역할은 꼭 그 모델에서만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로스만도 이제는 3가지 모델이 각각 구분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동시 발생적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다라고 자신의 이론을 수정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라면 다른 모델에 비해서 이런 역할들이 조금 더 비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교수님, 여기 조력자에는 색깔이 칠해져 있네요. 무슨 일인가요? 네, 무슨 일이고.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된 역할이 조력자라는 뜻입니다. 조력이라고 하는 것은 도와준다라는 단어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꼭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지 않더라도 단어를 한번 보시면 이 뒷부분 able, 이거 뭡니까? able, ability, 능력,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er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그러면 뭐뭐 사람이죠. 뭐뭐 사람. 즉 abler라고 하는 건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일 겁니다. 근데 거기에 en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이제 명사형을 동사형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enabler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힘을 보탠다라고 해서 힘력자에 도와줄 조력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조력자라고 하는 건 전문가의 역할이 강조될까요? 주민의 역할이 강조될까요? 뚜둥. 네, 정답은 주민이죠. 주민이 스스로 하고 그리고
주민을 도와서 옆에서 살짝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입니다. 즉 우리가 노인 장교양보험에 따르면 노인 맞춤 돌봄 지원 선생님께서 어르신을 서포터즈가 되어서 조력을 해주는 것이지 어르신 대신 수발을 드는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다. 주민이 주도하고 사회복지사는 옆에서 살짝 힘을 보태주는 역할이다.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이 길을 잃고 헤맬 때는 가이더의 역할도 해줍니다. 저 멀리 등대의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게 보이면 주민들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다가도 그 불빛을 따라서 가면 되겠지요. 마치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자, 제가 대신 갔다 올게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장서지도 않고 뒤에서 밀지도 않고 옆에 나란히 걸으면서 안내하는 역할, 실천가의 역할입니다. 자, 교수님, 조력자에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다는 것은 실제 시험에 출제된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나요? 뚜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불만의 집약, 동그라미 2번 조직화의 격려, 그리고 136페이지 동그라미 3번 좋은 인간관계의 조성, 동그라미 4번 공동의 목표 강조. 자, 이 네 가지 동그라미는 외우셔야 됩니다. 도저히 못 외우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이해를 좀 도와드릴게요. 이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조력자의 역할을 모두 고르시오 해서 가나다라. 이렇게 지문이 한번 있었고요. 조력자의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이 네 개의 지문에 한 개를 더 추가한 적도 있었고요. 이 네 개의 지문을 출제위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형태 있죠. 네모 박스 안에 집어넣고 다음은 무슨 역할에 대한 설명이냐? 정답은 조력자. 정말 다양한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주민이 스스로 하고 사회복지사는 힘만 보태라라는 조력자가 현장에서 가장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관련된 내용도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민이 그러면 스스로 움직여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주민이 주도하려면. 근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주민들은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뭔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평이 있거나 불만이 있을 때, 즉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뭔가 변화를 모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각 주민들마다 각자의 불만이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여러 명들이 사람들의 불만들이 다 막 이렇게 각계각층이 다 달라.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분열이 될 겁니다. 그죠? 분열. 각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파란 팀 모이세요. 우리 팀. 자, 핑크색 팀 모이세요. 핑크색 우리 팀. 아닙니다. 노란색 우리 팀. 그래서 지역사회가 다 통합되기는커녕 또 갈등, 분열, 대립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런 점에서 실천가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역할은 불만을 집약하는 겁니다. 한 덩어리로 모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건 다 같은 의견이네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주거 불평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는 건강 불평등을 이야기하고 있고, 저는 소득 불평등을 이야기했는데, 다 같이 우리를 보니까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공통점이네요. 자, 그렇다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 같이 힘을 모아봅시다. 이게 실천가의 역할입니다. 1단계는 흩어져 있는 불만을 한데 뭉쳐서 모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모았어요. 그러면 다 누구를 쳐다볼까요? 등대와 같은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겠죠. 자, 선생님, 저 이제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시 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아닙니다.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이긴 하지만 이 지역사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번 스스로 뭉쳐서 조직을 만들어 보십시오. 추진회도 좋고 무슨 문제 해결 위원회도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조직화를 격려하는 게 두 번째의 역할입니다. 자, 여기서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은 조직화를 격려한다라고 했지 조직을 한다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직한다는 것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행동 모델에 더 가깝습니다. 조직화를 할 수 있도록 응원, 지지, 격려, 이게 실천가의 역할 중에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조직화를 하려고 했더니 나는 쟤가 싫어요. 저는 저 사람 때문에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저 사람하고 종교가 달라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나는 예수쟁이가 딱질색이에요.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역할이 등장하는 거죠. 인간관계를 조성하는 거죠. 물론 저분은 교회를 다니시고 누구시는 절에 열심히 다니시지만 저분도 최근에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마을 정원사라고 할 정도로 원예, 식물 가꾸는 데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영주 씨도 그때 제가 보니까 집에 다육이 많이 키우시던데 식물에 관심 있지 않으세요? 어머나, 저 식물 가꾸는 거 좋아해요. 나 그 사람하고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따뜻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사회계획 모델 같으면 조금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이론 중심, 데이터 중심으로 가겠지만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활유 역할, 따뜻한 인간관계, 긍정 마인드 이렇게 다가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따뜻한 인간관계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게 잘못 가면 어떻게 되죠? 친목회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친목회. 부어라 마셔라. 1차 가자, 2차 가자. 이렇게 되면 결국 실망하는 주민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역할은 우리의 소원은 삶의 질 개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 목표. 우리가 처음에 뭉쳤잖아요. 그죠? 그 뭉쳤을 때 이유는 술 한잔 하려고 뭉친 게 아니다. 우리 불평등 해소하려고 모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공동의 목표를 강조해 나가는 게 네 번째의 역할입니다. 자, 결국은 주민들이 스스로 한다라는 것이죠. 불만을 모으고 그 속에서 주민들이 조직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고 윤활유 역할을 해서 주민들이 갈등하지 않도록 만들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는 거. 이를 우리는 조력자,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물론 이 과정에서 전문가, 엑스퍼트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굳이 사회복지사 이 자리에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전문가처럼 계획 세우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런 역할은 최소화한다라는 뜻입니다. 일단 전문가는 사회계획 모델에서 강조되는 역할이니까요. 그렇다고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는 비전문가처럼 굴어라 이런 뜻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전문가는 모든 모델에서 필요하지만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는 최소화 그렇게 크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다. 비중은 최소화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사회 전체가 병들어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야 되겠죠. 마치 심리학과에서도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담도 하고 또 진단도 내리고 그래서 상담 심리, 임상 심리도 있지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우울함이 만연해 있다. 코로나 블루이다. 그래서 사회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뭔가 병리적인 모습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조금 치료해 나가는 것도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가지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력자.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렇다면 로스만의 모델 중에 두 번째 모델인 사회계획 모델에서는 어떤 역할이 강조가 되고 있는가? 두 학자의 군을 나눴지요. 모리스와 빈스톡이 이야기한 것은 계획 모델이니까 계획가가 당연히 가장 중요하겠지요 라고 했고요. 사회계획 모델은 다른 모델에 비해서 전문가의 역할이 두드러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계획 모델과 관련해서는 시험에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난이도는 누구나 풀 수 있는 공부하지 않아도 다 맞추는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전문가라고 했을 때 138페이지 첫 번째 역할은
분석. 그죠?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자료 분석론을 공부하셨더라면 여러 가지 통계 패키지 공부하셨을 거예요. SPSS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죠? 예를 들면 뭐 자모비라고 하는 통계 패키지도 있고 요즘은 그냥 유료가 아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 패키지가 있습니다. 뭐 이제 제스프 뭐 이런 뭐 패키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통계 패키지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주민 스스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전문가의 역할에 해당할 것입니다. 139페이지에 플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해 나가는 것. 이것도 전문가의 역할이겠죠. 마치 우리가 지역사회 보장 계획도 전문가인 공공과 민간 분야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자, 세 번째. 자, 여기서 조직을 하도록 조직화를 격려하는 게 아니고요. 139페이지 보시면 올거나이저, 즉 조직가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민들 보고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추진회를 한번 결성해 보세요가 아니라 전문가가 나서서 추진회를 만들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사람은 신청하십시오. 이런 게 조직가의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네 번째 행정가의 역할. 자, 여러분 사회복지 행정론을 미리 공부하신다면 거기에 POSD, CORBE라고 하는 거. 즉 기획을 하고 조직을 하고 직원을 채용하고 업무를 지시 내리고 조정을 하고 보고서를 써서 재정을 관리한 다음에 평가하는 이거 전부 행정의 과정으로 사회복지행정론 1장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사회복지행정은 누가 하나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나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하지요. 따라서 행정가는 당연히 전문가의 역할 안에 속합니다. 자, 그러니 샌더스가 말한 전문가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즉, 이거는 주민들이 하기엔 조금 어렵겠다 하면 전부 다 전문가의 역할이고 이는 사회계획 모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혹시 사회복지 행정론 강의를 아직 듣지 않고 이 과목을 수강하고 계시다면 140페이지에 POSD, CORPE라고 정리를 해두었으니까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회계획 모델은 전문가 주도의 모델이었고요. 앞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주민 주도의 모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스만이 이야기한 세 번째 모델인 사회행동 모델에서는 실천가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냐. 이름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죠? 그로서와 그로스만이 두 사람이 각기 다르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로스만의 사회행동 모델이 어떤 건가 하는 거입니다. 억압받는 계층이 있고 불이익 집단이 있고 그래서 투쟁을 해서 입법 활동을 하고 법을 바꾸고 직접 시위 나가고 피켓팅하고 서명운동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사회행동 모델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 점에서 141페이지 그로서의 분류에 보면 조력자가 등장을 합니다. 교수님, 아까 전에 조력자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엄청 많이 출제되었다고 강조하지 않으셨나요? 그럼요. 자, 그런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지만 거기에 전문가의 역할은 있었어요. 물론 최소한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로서도 주민들이 사회 행동에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주민들만 시위에 참여하고 사회복지사는 저는 사무실을 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배신자 이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시위에 참여할 때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집회하고 피켓팅에 나간다든지 그런 형태의 조력자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의 조력자하고는 역할이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는 주민들이 불만을 모아서 조직을 만들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힘을 보태었다면 그로서가 말하는 그 조력자의 역할은 주민들이 클라이언트 평에 서서 시위하고 집회하고 옹호하고 대변하여 스스로 역량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힘을 보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회 행동을 하는데 성공을 하려면 인적, 물적 자원이 충분해야 됩니다. 때로는 정보 자원도 있어야 돼요. 그죠? 예를 들면 시위 집회를 하는데 어느 장소에서 하는 게 좋은지 정보가 있어야 될 거고요. 한 명이 1인 시위하는 것보다는 10,000명이 집회에 참여하는 게 훨씬 더 파급 효과가 있을 겁니다. 또 시위에 참여하는데
빈손으로 오기보다는 뭔가 현수막도 들고 깃발도 만들고 피켓도 제작을 해서 스마트폰에 LED도 만들고 이런 자원들도 있으면 좋겠죠. 그렇다면 그런 자원을 누군가는 연결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개자도 사회행동 모델에서 필요합니다. 자, 사회행동 모델에선 우리가 입법, 법안을 개정하는 걸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러면 법을 알고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있어야 되겠죠. 또 우리 주민들 중에는 그런 전공자가 없어요.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주변에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권 변호사, 민변을 이제 조금 찾아서 연결해주는 이런 중개자 역할을 활발히 하면 됩니다. 자, 142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옹호자, 즉 클라이언트인 주민의 편에 서서 활동을 한다. 그래서 기관의 입장보다는 주민 입장을 더 피력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 직접 나가서 행동에 가담한다. 즉 사무실에 앉아있기보다는 주민들과 함께 활동을 할 때 훨씬 더 영향력을 행사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본문에 예를 들어놨습니다.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 부모님에게 어머니 어디에 가면 유명한 치료사 선생님 계세요. 그곳 재활치료센터 한번 가보시겠어요? 하고 연락처와 주소를 주는 역할에 머무를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 사실 이런 장애아동 재활치료나 지역 재활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에도 지역 재활센터가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지금 가는 그 치료센터가 너무 물리적으로 멀지요. 우리 지역에도 이런 센터를 건립하자라고 지금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는 걷기 대회를 하면서 지역의 일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어머님도 같이 참여하시겠어요? 라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동가의 역할도 사회행동 모델에서 무척 중요합니다. 그로서는 이런 형태로 사회행동 모델에서의 실천가의 역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로스만 모델에서의 실천가의 역할과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그로스만은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행동의 모델 안에도 내용이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포플 모델만 하더라도 사회행동 모델을 인권운동 혹은 그 페미니즘 이렇게 사회행동의 내용을 조금 세분화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환경 폐기물,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런 것도 사회행동 모델이 될 것이고요. 또 누군가는 우리 지역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라고 사회행동을 하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는 우리 지역에 재활센터를 설립해 주세요라는 사회행동과 설립을 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사회행동이 있을 때 이를 같은 선상에서 보기는 어렵다라고 본 게 그로스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143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1번은 그냥 기술적으로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한 사회행동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어린이집을 더 늘려주세요. 우리 지역에 노인복지관 지어주세요. 이런 우리의 목적의식에 따라서 하는 사회행동 모델이고요. 그걸 이제 기술상의 과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지금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의 중위소득 기준을 봤을 때 1인 가구 소득 40만 원 가지고는 생계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중위소득 기준을 조금 바꿔주시고 또 아직까지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철폐 부탁드리고 그리고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장애인 시설 건립을 반대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설치를 고려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나의 개인적 이익보다는 자유권, 사회권적 기본권 이런 권리 측면에서의 사회행동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닌 과업이다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이 둘을 분류하는 것까지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사회행동 모델의 내용이 이렇게 다양하니 그 속에서의 실천가 역할도 때로는 행동가, 때로는 중개자, 때로는 조직가, 때로는 옹호자, 대변자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 하는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1절의 실천가 역할들은 이론적인 내용으로는 거의 출제가 되지는 않고요.
사례 문제를 주고 출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이론 중심으로 출제를 할 때는 조력자 정도가 그렇게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문을 하나 딱 주고 다음 지문에서의 실천가의 주요한 역할은 뭐냐? 보기 1 중개자, 보기 2 중개자, 보기 3 행동가, 보기 4 사회치료자 이런 등등등 해서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공감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기출문제만 몇 문제 풀어봐도 전반적인 출제 패턴을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역할을 보았으니 실천 기술을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절은 지역사회복지 실천 기술입니다. 자, 첫 번째 기술은 옹호 기술인데요. 물론 시험 문제에서 동일한 지문을 주고서도 어떤 역할이냐라고 하면 옹호자 답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 역할에 대한 문제를 어떤 기술이냐 하면 옹호 기술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옹호라는 뜻은 편을 든다라는 뜻입니다. 편. 우리는 주민의 편을 들 텐데요. 자, 그런데 주민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지역사회에는 정말로 많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여러 명의 주민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주민이면 누군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살고 있어요. 누군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살고 있어요. 누군가는 북구, 누군가는 남구.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나누면 동서남북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들은 모두가 부산광역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랬을 때 자, 누구를 옹호할 것인가입니다.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고 엄청 역량 강화된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사람 엄청 역량 강화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셀프 옹호인 거죠. 셀프. 자신이 스스로를 옹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역량 강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드캐슬은 옹호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셀프. 클라이언트 자신이 자기 자신을 옹호한다. 역량 강화되었을 때 가능하겠지요. 이를 자기 옹호라고 했습니다. 큰 자기, 작은 자기, 자기 옹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은 아직 이 정도로 역량 강화되어 있지를 못해요.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어떡하죠? 이분을 편을 들어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한 사람, 단 한 명을 옹호해 주는 것, 그것을 개인 옹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명이에요, 한 명. 자, 그런데 이 사람만 옹호하려고 봤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져 있네? 그럼 나는 이들을 묶어서 옹호하는 거예요. 하나의 그룹, 하나의 집단을 옹호한다. 이를 집단 옹호라고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이 집단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지역사회 전체, 부산 서구 지역 전체의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사회복지사는 이 한 사람도 아닌, 이 집단도 아닌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 전체를 옹호하는 지역사회 옹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단순히 지역사회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 서구의회에서 부산 서구 주민들을 위한 정책, 제도, 시책이 충분하지가 않는 거예요. 인근에 있는 서구의 동구, 남구, 북구에 비해서. 그래서 서구의 정책, 서구의 조례, 서구의 각종 사업의 내용들을 다 분석을 했더니 이게 개선의 여지가 있다 해서 서구의 정책 등을 옹호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정치, 정책적 옹호가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단순히 정책을 바꾼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서구청장을 바꿔야 되고 서구청장님 죄송해요. 서구의회 의장님을 바꿔야 되고 의장님 죄송해요. 저 위원이기도 한데 자 그래서 이 체제를 전복시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는 체제 변환적 옹호가 됩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설명을 줬을 때 어느 옹호에 해당하는지 문제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셀프 옹호냐 사회복지사가 한 사람을 옹호하느냐 사회복지사가 어떤 문제를 가진 하나의 집단을 옹호하느냐 그 지역사회 전체를 옹호하느냐 그 사회의 정책을 옹호하느냐 아예 체제를
바꿔야 되느냐인 것이죠. 자, 제가 예를 들자면 세월호 유가족들 중에 누군가는 역량 강화되어서 지금 연극 활동도 하면서 여러 지역사회랑 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셀프 옹호가 가능하겠죠. 자기 옹호. 하지만 그렇지 않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이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 중에 그 한 명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단 한 명의 클라이언트인 주민을 옹호한다면 개인 옹호가 될 거예요. 그런데 세월호 유가족 전체가 고통받고 있다는 현실을 보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옹호하면 이는 집단 옹호가 됩니다. 그런데 그 유가족들 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도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면 단원고 인근에 있는 안산 지역사회 전체를 옹호하는 지역사회 옹호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세월호 특별법이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는 정책, 제도를 바꿔야 되니까 정책적 옹호가 될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직 세월호 이후에도 많은 트라우마적인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도 재난 안전 불감증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혁신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바꾸자라고 한다면 체제 변화적 옹호로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하드캐슬은 지역사회복지론에서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나올 때마다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옹호 기술은 주민, 클라이언트, 집단, 지역사회 등을 편들어준다라는 기술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두 번째 기술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계 기술입니다. 연결해 준다라는 뜻인데요. 연결. 여러분들은 점선면 알고 있나요? 요즘 제가 이렇게 외부 강의를 가면 이 예를 많이 드는데요. 점이 있습니다. 고립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4명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사는 이 사람을 연결시켜 줍니다.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4사람이 다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서로 연결. 4사람. 그럼 이 4사람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그죠? 그러면 만남의 횟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음의 깊이도 깊어집니다. 깊이가 더해지면 이제는 이 평면이 아니라 이런 정육면체가 만들어집니다. 깊이가 더해지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지역사회 이런 밥상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들끼리도 연결이 되면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해소가 되겠지요. 자, 연계 기술은 이렇게 연결을 한다라는 것이죠. 똑똑 떨어져 있던 점들을 연결한다. 즉, 사람을 연결할 수도 있어요. 또 기관과 기관을 연결할 수도 있어요. 또 사람과 기관을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링크를 연결한다 하잖아요. 그죠? 링크 점선 할 때 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링키지를 연계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연계 기술은 사례 관리가 활성화되면서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서비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보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기관 입장에서는 자원이 불균등하게 배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을 함께 세워서 각각 나눠서 역할을 수행하는 거, 이런 게 사례 관리에서 우리 필요하죠. 사례 회의를 통해서 역할 구분하니까요. 자, 그렇지만 서로의 역할을 그 선을 넘으면 안 되죠. 우리 선을 지켜야 됩니다.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이 특화되어 있지만 의료사회복지는 또 신체건강이 특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의료사회복지사가 정신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암, 당뇨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월권행위 아닙니까? 그죠? 월권행위. 서로의 정체성을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개별 기관의 정체성은 유지한다. 자신의 역할을 버려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아무리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선생님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오래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복지관의 사회복사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고, 또 사회복사로 오래 일을 하다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공무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이 일을 수행해야지 사회복지관 종사자인 것처럼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월권행위가 되니까요. 각자 개별 기관의 정체성은
유지해야 된다. 정체성 버리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사례 관리가 강조되면서 이 연계 기술은 더 중요해질 거고요. 또 기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연계를 하다 보면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들이 있고요. 또 지역사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연결이 될수록 사회적 고립감은 낮아지고 사회적 자본, 즉 신뢰, 협력, 네트워크는 활발해진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십시오. 연계 기술을 설명할 때 사회적 자본이 지문에 등장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표 해둘게요. 이 세 번째, 정체성 유지해야 된다는 것, 마지막에 사회적 자본, 연계 기술의 포인트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조직화 기술을 볼 텐데요. 자, 조직화 기술에도 이렇게 색이 다르게 표현돼 있다라는 것은 역시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조직화 격려하는 것과 조직화는 전혀 다른 거라 그랬지요. 예를 들어 문영주 교수님이 강아지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강아지를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는 게 아니네요. 강아지가 저를 키우고 있습니다. 쏘리. 네, 강아지들이 저를 키우고 있고 함께 거주를 하는데요. 지역사회에 보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취약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더러 그런 반려동물 취약계층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뭔가 해보는 게 어때요? 라고 하면 조직화를 격려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주축이 되어서 저도 말티즈 2마리 키우고 있어요. 말티즈 2마리 같이 삽니다. 저처럼 반려동물 양육하시는 혹은 같이 살고 있는 분들 여기 모이세요. 저랑 같이 함께 해요. 이러면 조직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조직화라고 하는 것과 조직화를 격려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어디서 사람들을 찾아서 조직화를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어야 이 사람들 간에 뭔가 모임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할 일은 개인적인 관심인 거죠. 개인적 관심. 그래서 저기 영주 씨 혹시 강아지 같이 살지 않나요? 같이 살아요. 저도 강아지 같이 살아요. 저랑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영주 씨는 강아지 사료 뭐 먹이나요? 저는 로얄 캐닌 먹이고 있어. 어머, 저랑 똑같네요. 이러면서, 그죠? 개인적인 관심을 활용하다 보면 모임이 금방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근데 조직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뜻이 맞는 사람도 있지만 뜻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하나의 팀인 것 같았는데 약간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나랑 종교가 달라. 나랑 경제적 수준이 안 맞아서 못 놀겠어. 저기는 소형견이고 우리는 대형견이잖아. 주민들이 이렇게 흩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모임을 2개로 나누면 되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데 대형견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모임, 소형견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2개의 조직화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나눠봤더니 연대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매기겠다. 그러니까 이럴 수는 없지. 우리 뭉칩시다. 그럼 다시 또 이 모임이 하나로 또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금을 내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세금을 얼마를 낼 거냐. 대형견과 소형견의 세금은 각기 다르게 하겠다. 그럼 또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조직화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게 아니고요. 역동적입니다. 동적인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임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모임이 쪼개졌다가 합쳐졌다가 이런 과정을 거친다. 즉 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조직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1급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교수님, 저는 조직화 사업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주민들이 자꾸 갈등해서 쪼개져요.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업 자문을 하면 제일 많이 한 이야기 그거예요.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선생님들의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조직화는 동적인 과정입니다. 자, 따라서 이 주민들 간의 갈등은 익숙해져야 될 부분이지 그걸 우리가 두려워해서 조직화를 못하겠다, 자신이 없다,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갈등 대결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왜 모였는지에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반려동물을 반려동물과 함께 살면서 지역 주민들 간의 어려움, 갈등 해소, 지역사회 결속력 강화 이렇게 모였는데
어느 순간 가다 보니까 친목도모해로 전락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의 목표, 공동의 목표, 쟁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자, 이때 조직화 기술과 관련해서 시험에 나온 내용들 중에 또 많이 출제된 지문 이런 겁니다. 취약계층의 권리를 대변하기보다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역량을 강화시켜 나간다. 자, 요 지문이 많은 학생들이 그때 틀렸어요. 취약계층의 권리를 대변한다라는 것은 옹호기술, 대변기술에 가깝죠. 우리는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도와주거나 편들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모임을 만들어서 참여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바로 조직화의 기술이니까요. 자, 조직화 기술에서 옹호와 헷갈리지 않도록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자원개발 및 동원 기술입니다. 자, 자원이라고 한다면 크게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으로 나눠지지만 물론 그 외에도 정보자원, 설비자원 등등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후원자, 후원 물품 이렇게 구분하는 게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자원을 두 개로 구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원을 개발하거나 동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도 자원이고 돈도 자원이다라는 측면에서 때로는 역량 있는 지역사회 주민을 우리가 또 끌어들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후원자로 발굴해내는 것도 우리의 활동 노력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147페이지 보시면 자원개발 모델, 자원개발 및 동원기술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 내용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원의 유형에 무엇이 있는가? 즉, 사람도 자원, 돈도 자원, 물품, 시설, 조직, 기관, 정보 모든 것이 다 자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하나 하는데 프로그램 강사님을 알고 있는 것도 자원일 거예요. 그 강사님이 기꺼이 재료비를 부담한다 해도 자원일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누군가가 제공해 주는 것도 자원이고요. 기꺼이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겠다라는 것도 자원입니다. 즉, 자원은 제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자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자원 개발 및 동원 기술 문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원칙이 있는데요. 148페이지에 보시면 자원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지만 우리가 활용하지 않은 잠재되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래사장에는 이미 그 밑에 많은 동전들이 깔려 있다고요. 그거는 우리가 찾아야죠. 그죠? 이미 지역사회는 자원이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요. 그래서 148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기존의 것을 활용한다입니다. 완전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에서 잘 살펴보면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1대1로 다가갈 때 설득이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 집단의 앞에서 서서 후원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보다 타겟인 한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후원을 독려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말씀도 이제 드립니다. 자, 이제 네 가지의 기술을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기술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임파워먼트인데요. 역시나 색깔이 입혀져 있네요. 그 말은 시험에 많이 출제된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교시 좌연숙 교수님의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에서의 임파워먼트 모델이 있었거든요. 그 모델 가지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지역사회 주민들을 역량 강화해서 주체성을 가지고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하는 기술이니까요. 자, 그러려면 주민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의식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데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비심판은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는 거지만 사회의 구조적인데 원인이 있다라는 것은 심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그 비심판이라고 하지 않고 비판적 의식, 비판적 사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비심판하고 비판적 사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도록 합니다. 그동안은 주민들이 기득권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학력이 많은 학력 수준이 높은 교수님도 아니었고 박사님도 아니었고 정치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내가 공무원도 아니니까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도록 단상 위에 올라갈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그런 목소리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모이게 되면 이거는 개인적 이슈가 아니라 퍼블릭 아젠다, 공공의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겠죠. 사람이 늘어납니다. 1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00명이 됩니다. 이제는 그것만으로도 파워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정치인을 찾아가서 만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인터넷에 서명운동을 게시하거나 블로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우리의 역량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해볼 수 있다. 이 정도면 한번 해봄직하다 할 정도로 이제는 모임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장도 뽑고요. 또 총무도 뽑고 회비도 걷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모여서 신뢰를 형성하고 네트워킹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조직과 연대를 하고 다른 지역사회랑 힘을 합치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파워먼트가 개인 수준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폭력 피해 여성이 의식이 제고가 되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힘을 합쳐 성폭력 피해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이런 식으로 개인 수준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결혼 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 가정들이 다문화 가족센터의 역할을 바꿔가기를 원하는 그런 식으로 또 목소리를 내어서 역량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목은 지역사회복지론이만큼 우리 지역사회 전체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어서 우리 지역사회 문제가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미리 예고를 하고, 그래서 그 지역사회와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연대 공동 대응을 해서 지역사회 새로운 법률, 정책을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이게 전 세계의 모델로 또 확산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복지에서 가능한 인파워먼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인파워먼트 기술도 여러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쭉 설명을 해놓고 무슨 기술이냐? 정답은 인파워먼트. 인파워먼트 기술과 관련해서 관련이 있는 것은, 관련이 없는 것은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제목들에서 답을 찾는 거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지역사회 복지 실천 기술, 이제 2절의 내용도 이렇게 이제 마쳤습니다. 자, 앞서 로스만 모델과 연결지어서 공부를 한다면 아마 고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또 공감, 기출문제집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실제 문제를 풀어보신다면 이 강의 내용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7장의 강의는 모두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의 꽃,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8장,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